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이상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Human Level Control Through Deep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본 논문은 네이처에 15년 기재된 논문이며 저널 임팩트 팩터는 48.5이고 멀티디시플리너리 사이언스 분야에서 Q1에 랭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번에 로봇과 강학습에 대해 공부하며 접하게 된 논문인데 구글 딥마인드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게재된 지는 10년 정도 된 조금 오래된 논문입니다. 하지만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결합해 최초로 인간 수준의 성능을 달성한 현대 강화학습에서 기초가 된다고도 볼 수 있는 논문이기에 저널 미팅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아티클이 아닌 레터라 별도의 인트로가 없어서 먼저 강화학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해 최적의 행동을 스스로 학습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인 스테이트가 있고 해당 상태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모식도를 보면 왼쪽 아래와 같습니다. 행동의 주체가 에이전트이고 에이전트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현재 상태인 S, 스테이트와 보상값 R을 받아서 행동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인 폴리시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그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에 내 행동에 의해서 변화된 환경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상태 S와 보상값 R을 다시 에이전트에게 전달하고 이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게 됩니다. 해당 논문은 제한한 딥러닝 방식을 통해서 이 폴리시를 근사하는 DQN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아타리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했는데 이때 아타리 게임은 아타리라는 회사의 게임기에 포함된 간단한 고전 게임들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이며 우측의 사진은 여러 게임들 중에 하나인 브레이크아웃 게임의 사진입니다. 하단의 빨간색 발을 움직여서 공을 튕겨 위쪽에 블록을 모두 부수는 방식의 게임인데 여기서 이 게임 화면의 이미지 자체가 현재 상태 스테이트 값이 됩니다. 빨간색 반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의 액션이 존재하고 강화학습은 그때그때 요 스테이트에 따라서 즉 게임 화면에 따라서 빨간색 발을 왼쪽이나 오른쪽 중 어디로 움직일지를 결정하는 폴리시를 학습하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빨간색 발을 우측으로 움직여서 공을 이렇게 튕겨냈는데 이렇게 내 액션에 의해서 변화된 새로운 상황 S+1이 나오게 되고 이 케이스에서는 공을 성공적으로 튕겨냈기 때문에 높은 리워드를 함께 반환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그냥 게임 화면을 캡처해서 이미지 인풋으로 넣고 아웃풋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하나가 나오는 딥러닝 모델을 이제 온라인으로 돌리면 다 강화학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리그레션용 모델과 강화학습용 모델은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이 늘 최선의 정답을 도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이 모델의 아웃풋이 곧 새로운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델이 로컬 미니멈이든 글로벌 미니멈이든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계속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면서 이제 생성된 트레인 데이터도 아주 편향된 데이터만을 얻게 됩니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스스로 학습한다는 건 다양한 상황을 탐색할 수 있도록 모델의 아웃풋에 약간의 랜덤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답 레이블에 대한 것인데 강화학습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가며 학습하는 모델이기에 수집된 데이터에 인간이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정답을 붙여주는 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지 정답 레이블에 대한 그러니까 학습이 정답 레이블에 대한 학습과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로봇의 예시로 보면 우측 아래 사진처럼 로봇에 그 7개의 관절이 있는데 7개 관절의 각 관절 값과 이 로봇의 헤드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데이터가 현재 상태 스테이트 값이 될 것이고 이 7개의 각 관절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 폴리시에 따라서 액션을 결정하게 되며 이 액션에 의해서 변화된 새로운 상태 S+1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 루프를 돌면서 계속 학습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이 필요한 문제들은 MDP라는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MDP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의 약자로 마르코프 성질을 따르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마르코프 성질이란 미래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일의 날씨는 어제의 날씨와 관련 없고 오늘의 날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황 등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로봇의 관절을 움직일 때도 로봇의 바로 다음 움직임은 현재 로봇의 관절 상태에서만 출발하게 되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P는 크게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상태 S는 현재 로봇의 관절 각도나 카메라 인풋 등이고, A는 취할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관절의 움직임이며, P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로 상태 S에서 행동 A를 취했을 때 상태 S'으로 변할 확률 함수를 의미합니다. 마르코프 성질은 과거의 상태가 미래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 전이 확률 함수에서 ST와 ST-1, ST-2까지 모두 고려한 P가 ST와 AT만 고려한 P와 동일하다는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은 리워드 펑션으로 현재 상태 S의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이 탁자 위에 있는 이 사과를 그랩하는 강화 학습을 시키고자 할 때, 사과에 근접했으면 0.5점, 성공적으로 잡았으면 1점, 못 잡았으면 0점 등으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을 뜻합니다. 하지만 물체를 잡는 게 목적일 때, 지금 당장은 물체에 근접해서 0.5점을 받았어도 이 사진처럼 로봇 손의 이 관절 방향과 거꾸로 접근을 했으면 이후에 이 물체를 잡는 것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당장은 근접하지 않더라도 물체를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손을 정렬했으면 이후에 물체를 잡는 것은 훨씬 쉬워집니다. 강화학습을 할 때 목표로 하는 건 당장 받을 수 있는 최대 R값을 받는 게 아니라 미래 상황들에 내가 받을 수 있는 R값의 총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래 식처럼 총 기대값인 GT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미래의 보상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 파라미터 감마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0에 가까우면 당장의 보상을 우선시하고 1에 가까우면 미래의 보상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현재 상태가 S일 때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총 보상 기대값인 GT를 VS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가 S일 때 가능한 행동이 A1부터 A4까지 있다고 하면 각각의 행동을 취한 이후의 GT는 Q값이라고 합니다. 즉 Q값은 각각의 행동에 대한 가치입니다. 따라서 상태 S에서 가능한 모든 액션별 Q값을 웨이티드 에버리지하면 이 상황 자체의 가치인 스테이트 S 자체의 가치인 VS가 나오게 됩니다. 딥러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로봇의 행동을 결정하는 폴리시를 직접 알고리즘으로 짜거나 아니면 왼쪽 아래 이 표처럼 모든 상황별 또 모든 행동별로 그 Q값을 미리 계산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두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태뷸러 RL이라고 하는데, 딥러닝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렇게 모든 Q값을 미리 계산할 필요 없이 상태 S를 주면 액션별 Q값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폴리시 함수를 최대한 비슷한 함수로 근사하는 파라미터라이즈드 폴리시 방식도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딥러닝 등장 이후 강화학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밸류 베이스드이고 다른 하나는 폴리시 베이스드입니다. 현재 로봇의 상태 S를 모델에 넣고 가능한 모든 액션별로 Q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모델을 학습해서 최대의 Q값을 가지는 액션을 선택하자라는 방식이 밸류 베이스드이고, 현재 스테이트를 넣으면 각 관절별로 다음에 가질 수 있는 관절값의 확률 분포를 아웃풋으로 내놓자라는 방향이 폴리시 베이스드입니다. 즉 밸류 베이스드 방식은 행동에 대한 가치를 채점하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이고, 폴리시 베이스드는 문제를 직접 푸는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번 논문인 DQ에는 이 중에 밸류 베이스드에 해당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로봇을 강화학습시킬 때는 폴리시 베이스드의 PPO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봇의 경우 관절이 많은데 밸류 베이스드로 학습하고자 할 땐 각 액션별로 Q값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관절의 움직임 조합을 모델의 아웃풋으로 내야 됩니다. 만약에 사진처럼 관절이 7개고 이 관절이 두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쳐도 모델의 이 마지막 레이어에는 2의 7승계만큼의 노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리시 베이스드 방식은 이 모델 아웃풋이 각 관절값의 그 확률 분포이므로 마지막 레이어에는 관절 개수만큼, 즉 노드 7개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 베이스드 방식은 사실 로봇보다는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같은 단순 제어 혹은 이 사용자에게 어떤 광고를 보여줄 건지 같은 선택지가 적고 디스크리트한 문제에 많이 활용됩니다. 아까 강화학습에서는 탐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밸류 베이스드는 입실론 그리디라는 방식을 통해서 탐색을 구현합니다. 항상 가장 높은 Q값을 지니는 액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입실론 파라미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입실론이 0.3이면 30% 정도는 랜덤 액션을 선택하고 나머지 70%만 최대 Q값을 가지는 액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탐색을 구현하게 됩니다. 폴리시 베이스드는 모델이 내놓은 이 확률 분포값에서 랜덤하게 다음 관절값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각의 평균에 가까운 다음 관절값이 선택되긴 하지만 분산이 클수록 엉뚱한 관절값을 선택할 확률이 늘어나는, 즉 탐색을 할 확률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밸류 베이스드 방식의 딥러닝을 접목할 때는 두 가지의 큰 한계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치 단위로 학습시킬 때 넣어주는 데이터들이 너무 유사해서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매번 예측하는 Q밸류가 날뛰면서 학습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전체 데이터의 분포에 맞춰서 학습하려면 넣어주는 데이터들의 코릴레이션이 낮아야 됩니다. 게임 화면을 예로 들면 게임 특성상 앞뒤로 이렇게 비슷한 화면이 연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순서대로 묶어서 모델에 넣어주면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QN에서는 학습을 진행하며 계속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를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공간에 통째로 모은 후에 여기서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이걸 배치로 만들어서 학습용 인풋에 넣어주는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논스테이셔너리 타겟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은 지도학습이 아니라서 정답 레이블을 학습하는 모델이 따로 필요합니다. 이때 Q러닝이니까 Q값을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메인 모델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걸 훈련시키려면 정답 레이블을 학습하는 모델도 똑같이 Q값을 예측하는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나의 도플갱어가 나를 가르쳐주는 이상한 상황인데 이러면 정답 레이블을 학습하는 타겟 네트워크가 메인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정답이 계속 바뀌는, 즉 학습 기준점이 불안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DQN에서는 타겟 네트워크를 얼려놓고 시스템만큼 메인 네트워크의 학습을 보장한 후에 이제 그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를 간헐적으로 파라미터를 동기화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타겟 네트워크가 메인 네트워크보다 성능이 뛰어나서 정답으로 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학습 시에 임시 기준점을 잡아주고 파라미터 업데이트 시에 발산을 억제하는 안정화 역할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DQN 모델의 전체 구조화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네트워크가 Q값을 예측하면 최대의 Q값을 가지는 액션을 선택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후에 변환 환경이 새로 만들어진 기록을 리플레이 메모리에다 넣어주고 이 통에서 랜덤으로 32개 배치를 선택해서 메인과 타겟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이때 타겟 네트워크에서는 타겟 밸류 항이 계산되고 메인 네트워크에서는 액션 밸류 항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 MSE 형태를 가지는 로스 수식에 의해서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로스는 0이 되도록 학습하니까 이 수식에서 이 좌측 항과 우측 항이 같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측의 QSA 항은 모델이 예측하고자 하는 그 상태 S일 때 그리고 취할 행동 A에 대한 가치 Q값이고 좌측의 R 플러스 감마 맥스 Q S 프라임 A 프라임은 현재 보상 R 값에다가 바로 다음 상태인 S 프라임에서 얻을 수 있는 Q값 중 최대값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수식은 Q값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현재 보상 더하기 다음번에 얻을 수 있는 최대 보상으로 치고 학습하라는 의미이며 이것을 TD 에러 방식이라고 합니다. 메인과 타겟 네트워크는 두 겹의 CNN과 두 겹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붙인 간단한 형태이며 인풋으로는 게임 화면에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웃풋으로는 아타리 게임기의 모든 입력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한 Q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A 그래프는 스페이스 인베이더라는 게임의 실제 점수 그래프이고 C는 예측해낸 Q값입니다. Q값이 높은 행동을 할수록 점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우측의 C퀘스트라는 게임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아웃 게임에서 실시간 상황과 예측해낸 가치 vs 그래프인데 1번과 2번 상황처럼 공이 블럭을 한두 개만 깨고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얼마 없으니까
기대값 vs도 낮은데 3번과 4번처럼 블럭을 뚫고 위로 올라가서 이제 연속 득점을 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V값이 아주 높게 예측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로 공을 주고받는 폰게임의 Q 밸류 그래프인데 2번과 3번처럼 이제 확실히 초록색이 올라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만 이제 보라색 업 행동의 Q 밸류가 높게 예측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에서 좌측 그림은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던 강화학습 에이전트와의 점수 비교 결과이고 대부분의 게임에서 DQN이 앞서며 이 선을 기준으로 인간의 평균 점수도 이기는 모습입니다. 우측 그림은 스페이스 인베이더 게임에서 메인 네트워크의 마지막 FC 레이어를 TSN이 분석한 결과이고 이 게임 특성상 대체로 비슷한 게임 화면이면 이후에 비슷한 점수 획득이 예측되기 때문에 인풋이 유사하면 TSN으로 표현된 것도 유사하게 클러스터로 뭉쳐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